안녕하십니까.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부모를 위한 성공수능 특별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특강을 진행할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사실 오늘 이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수능 특별 전략, 이렇게 전략이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상담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급 담임을 이렇게 맡다 보면요. 부모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학년 담임을 맡다 본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일단 1학년 부모님들은 일단 오실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환하게 웃고 오시죠. 그래서 오셔서, 선생님,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말씀이죠. 우리 아이가 머리가 안 좋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2학년 때 담임을 해보면요. 2학년 때는 부모님들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우리 애는 공부는 많이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사실 이거 역시 어머니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거죠. 자, 3학년 때가 되면요. 또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선생님 도대체 우리 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애가 집에 와서는 도대체 말을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 강의를 보고 계실 수 있으니까 부모님들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 잘 모르시나요? 아마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나쁜 아이야, 같이 어울리지 마 라고 하면 그 아이는 나쁜 아이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잘 모르십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 경험상 보면 부모님들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눈이 멀어서 우리 아이는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도 잘 모르는 내 아이. 그런데 내일 모레가 이제 수능인데, 자, 내 아이를 위해서 그냥 이 수능을 그냥 보도록 지켜보자니 너무 안타깝고, 또 뭘 돕자니 도대체 뭘 도와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단순한 어떤 매뉴얼이나 그냥 흔히 우리가 어떤 정석처럼 수능에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주의해야 돼,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실전에서, 그리고 실제로 경험해서 제가 학교에서 실제 시험을 본 학생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부모님들의 답답함을 제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학부모를 위한 성공수능 특별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수능 준비, Q&A, 수능 준비 태세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혹시 아버님들은 잘 모르실 아버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어머니들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준비 태세라는 말 어머님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준비 태세? 이게 군대에서 어떤 작전이나 훈련을 하기 전에 준비가 얼마 잘 되어 있는 정도를 우리가 준비 태세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이렇게 길에 서 있는데, 이 남자친구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앉아서, 서서 계속 발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남자들만 아는 준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 남자들이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추우면은, 여자들은 보통, 추워,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이렇게 군화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남자들만 아는 준비 태세가 바로 이거다라는 생각이 나네요. 자, 오늘은 먼저 수능 준비 태세와 관련해서 5가지를 제가 질문을 한번 찾아봤는데, 이 5가지가 뭐냐면, 실제로 인터넷에 보니까 어머니들이 특히, 부모님들 중에서 어머님들이 특히 이거 너무 궁금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그 5가지 질문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뭐냐면 도시락과 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인터넷 찾아보니까 엄마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곧 수능을 보는데요. 공부는 아들이 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수능 도시락 메뉴를 신중하게 정해서 싸주고 싶어요. 아들이 고기를 좋아하긴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수능 도시락 메뉴는 어떤 게 좋을까요? 라고 도시락 메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걸 물어보는 엄마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수능 전에 있는 어떤 가이드 보면 도시락에 대한 가이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긴장을 해서 밥을 잘 먹지 못하고 또 그날은 아주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으니까 머리 회전이 팍팍 되는 그런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을 제공해야 될 것 같아서 엄마들이 정말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집 앞에 있는 고깃집을 갔더니 이 다른 고기들은 보통 이렇게 한 600g, 한 1kg 이 정도를 보통 기준으로 파는데 이 보통 고기 한 가지 종류에 150g짜리를 이렇게 포장해서 파는 고깃집이 그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작은 양을 판매하는 이유가 뭔가요? 라고 고깃집 사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고깃집 사장님 대답이 이렇더라고요. 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침에 고기라도 구워서 먹여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마음이 안심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품이 최근에 인기입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수능에 딱 닥쳐서 엄마들 특히 이렇게 고기 많이 구워주시잖아요. 그래서 수능 도시락도 매일 아침 구워주는 고기만큼 뭔가 특별한 걸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도시락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면서 집에 이 원래 거실에 있던 소파를 치우고 이 큰 식탁을 이렇게 거실 한가운데 들여놨는데 저희 가족이 지금 현재는 세 명인데 식탁은 한 8명 정도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을 들여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탁에 앉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는데 가족들이 식탁에 모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평소에는 각자 바쁜 일정에 따라서 밥을 먹을 때하고는 다르게 식탁에 모여서 뭔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다 보니까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도 혹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흔히 그 밥상머리에 앉아서 아이들에게 식습관이나 아니면 예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밥상머리 교육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은 이 식탁에 모여서 가족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 서로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리고 가족의 유대감을 느끼는 게 바로 이 밥상머리 교육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이 수능 도시락은요, 뭔가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그날 이벤트를 해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이가 시험을 보고 중간에 도시락을 먹으면서 아, 평소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과 늘 함께 했구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늘 나와 함께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평소 가족이 식탁에서 함께 즐겨 먹는 음식으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준비해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 조심하셔야 될 게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해서 너무 배부르게 싸주시면은 아이가 졸려할 수 있다는 것도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간식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간식 중에 제가 학생들의 이제 수능 보고 나서 경험을 이제 들어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이렇게 이 간식 정말 잘못 선택해서라는 간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생초콜릿인데 이렇게 손에 묻어서 답안지는 시험지에 묻는 초콜릿 또는 엿처럼 끈적끈적해서 답안지에 묻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간식으로 주지 않는 게 좋고요. 간단한 생수나 아니면 좀 겉이 매끈매끈해서 집어 먹어도 손에 크게 묻지 않은 초콜릿이나 견과류, 사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힘이 떨어졌을 때 먹을 수 있는 이런 간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거 역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데 수능날 교통수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수능날 교통수단의 질문인데 엄마의 질문이에요. 자, 저희 집은 자가용이 없어서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 하는데 자, 수능일에 택시를 타고 가는 사람이 많나요? 그냥 콜택시 원활하게 운행하나요? 교통체증은 몇 시부터 시작되나요? 버스 타면 지각하겠죠? 라는 질문입니다. 수능날 어떤 교통편을 이용을 할까라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분명한 답은 이렇습니다. 수능날 엄마, 아빠 응원 물론 좋긴 하지만 사실 그날만큼은 엄마, 아빠의 어떤 응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자, 수능날 아침에 아빠가 우리 딸 파이팅! 이러면 엄청 부담스럽습니다. 엄마가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더 부담스럽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점수가 안 나와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더욱 부담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수능날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생이 혼자 가게 하라라는 게 바로 저의 추천입니다. 자, 이건 이유가 있는데요. 수능과 관련된 준비 가이드에 보면 수능날 한 몇 시 정도에 일어나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수능 고사장 입실은 8시 10분인데 수능 시험은 8시 40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뇌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어나고 나서 한 2시간 정도가 여유를 둬야 되는데 근데 학생이 일어나고 나서 부랴부랴 수능 준비를 하고 난 후에 고사장으로 부모님이 뚝 떼어가지고 이렇게 데려다 주면은 학생이 어떤 과정을 생략한 채 고사장으로 입실하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고사장 가기까지 좀 스트레스도 받고 좀 오늘 시험은 어떤 게 나올까 그동안 중요한 건 뭐였을까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고사장에 입실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까운 거리라면 학생이 천천히 걸어서 나무며 바람이며 자연이며 이런 걸 느끼면서 또 고사장에 가는 다른 친구들의 발걸음도 같이 생각하면서 혼자 스스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좀 낯선 곳으로 시험을 보러 가게 된다라고 하면 전날 예비 소집날, 바로 내일이죠. 예비 소집날 직접 가서 고사장을 확인하고 다음날 혼자 갈 수 있게 한다면 학생 스스로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는 길에 이겨내고 훌륭하게 수능을 잘 치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올해 수능 준비, 특히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애매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 시계인데요. 바로 이 수능 시계 규정이 전년도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단 질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시계 인터넷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대놓고 물어봤어요. 자, 수능 시계, 자, 이 시계에 차고 가도 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시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는 시계냐면, 자, 시계에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데 시침, 분침, 초침 말고도 작은 시계 바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크로노그래프라고 하는 어떤 다른 기능을 하는 뭐 이런 시계가 있는데 그래서 뭐 스탑워치도 되고요. 타이머도 되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런 시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이번 연도 수능에 있어서 2017학년도 대입 수능에 있어서 수능 시계에 대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자, 통신 기능, 블루투스 등, 자, 전자식 화면 표시, LCD, LED 등이 없는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 전년도에는 시각 표시, 교시별 자녀 시간 표시, 연, 월, 일, 요일 표시 기능만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에 대한 구별이 없었는데 올해는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시계도 아날로그 시계로 한정 짓고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계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그 고사장에서 단순한 부정행위로 적발되는 학생 중에 자신에게 책임이 있지 않고 뜻밖의 가족의 도움이 오히려 부정행위로 이어지는 학생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였냐면요. 예를 들면 수능날 아침에 부모님이 고사장까지 학생을 데려다 줬는데 학생이 이렇게 고사장 혼자 들어가려고 이렇게 학생 보면 부모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부모님 마음에 좀 짠하고 좀 안쓰럽고 이런 마음이 드시겠잖아요. 근데 또 보니까 마침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이 유난히 이렇게 얇아 보이고 또 이렇게 왠지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잠깐 기다려! 이렇게 옷을 딱 벗어가지고 이거 입고 가! 하면은 이렇게 오붓하고 따뜻하고 감동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뜻밖에도 아빠가 벗어준 그 옷 속에 아빠의 휴대전화가 들어있다든지 또는 아빠의 아빠의 다른 어떤 전자계산기라든지 아니면 아빠의 어떤 시계가 들어있었다든지 아니면 시계도 간혹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부모님 이런 규정을 잘 모르시고 그냥 너 시계도 없어? 이런 준비성이 없어서 이러고 시계 딱 벗어서 가서 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부정행위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 더 안타까운 건요. 학생이 고사장에 반입해서는 안 된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되냐면 시험을 보고 나서 1교시, 2교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주머니를 무심히 솔솔 넣어봤는데 뭔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2교시 시작하기 전에 반납도 하지 못했죠. 이걸 가지고 있어서 깜짝이야 하고 몰래 집어넣는데 이걸 감독관이 검색을 통해서 찾아낸 게 아니고 고사장에 있는 다른 수험생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고사본부로 신고가 돼서 부정행위 처리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 실수로 반입 금지된 물건을 가져왔을 때 부정행위 처리되는 경우가 이런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특히 올해는 시계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같이 화면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 반입 물품은 이렇습니다. 시험장에 아주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입니다.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띠리디리디리 등등인데 통신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특히 학생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그 감독관 선생님들이 오셔서 자, 휴대전화 제출하세요라고 하는데, 아, 전자계산기나 mp3 플레이어 이런 거 말씀 안 하셨으니까 저 안 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신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저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저 모든 전자식 기기가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그래서 애매하다 싶으면은 반드시 꺼내서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고사 감독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준비물에 대한 준비인데요. 사실 부모님이 이럴 수 있어요. 마치 유치원 아이가 소풍을 가듯 아이의 수능 가방을 꼼꼼하게 챙겨주시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동생이 이럴 수 있거든요. 동생이 평소 형이나 언니나 뭐 누나가 갖고 싶어 했던 자기 가방을 이거 내일은 가지고 가 이렇게 줬는데 그 안에 동생의 엉뚱한 물건이 들어있어서 난감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 가방을 챙겨서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능 전날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전체에서도 담임선생님도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님보다 더 놓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계, 이건 꼭 부모님이 한번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중 휴대 가능한 물품은 이제 시험을 보면서 소지 가능한 물품인데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과 수험표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신분증과 수험표는 시험 중에 고사가 매 시간 시작될 때마다 시험 감독관, 제1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에 수험표가 없다면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고사 본부에 가셔서 임시 신분증 등을 발급받으셔서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용 소형 사인펜, 그다음에 수정 테이프, 연필, 지우개, 샤프심,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이렇게 휴대가 가능합니다. 자, 휴대가 가능한 물품 보셨는데요. 다음에는 휴대 불가능한 물품도 한번 연달아서 보면서 그리고 나머지를 정리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인데요. 휴대 불가능한 물품은요, 연필,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의 모든 개인 필기구가 휴대 불가능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평소에 내가 애용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샤프가 있다, 개인 샤프가 있다.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겠다 이러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샤프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 샤프 통 안에 이렇게 샤프심을 넣는 이 가운데 통이 하나 더 들어있잖아요. 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에다 뭔가 종이를 말아서 뭔가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꼭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휴대가 불가능한 물품, 가능한 물품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학생에게 시험을 보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콧물 감기가 심해서 휴지라든지, 아니면 시험 도중에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떤 물병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소음에 유난히 민감해서 귀마개를 해야 된다든지, 또는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주변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 자신도 보온이 필요하다면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당 고사장에서 해당 고사 감독관에게 확인을 받으시고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물품도 살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머니들의 또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머니들이 어떤 질문을 또 많이 올리셨냐면요. 수능일에 교복과 사복 중 어떤 것이 나올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복이면 두꺼운 야상을 입어도 되는 날씨인가요? 라고 해서 패션, 코디까지 무의미하는 그런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자, 수능날 교복을 입고 가는 게 좋을까요? 사복을 입고 가는 게 좋을까요? 자,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 저의 대답은 네 마음대로 입고 가라. 그다음에 부모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간섭하지 마세요. 학생이 가장 편한 옷을 입고 가도록
해주세요입니다. 실제로 수능 고사장에 가면요. 실제로 고사장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상당수 있고요. 그다음에 막 자다 나온 옷차림으로 오는 학생도 한 절반 정도 되고 또 평소에 반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마치 데이트를 나가듯 꾸미고 오는 친구들도 또 일부가 있습니다. 모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장과 관련해서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학생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내일은 수능인데 아빠가 특별한 옷을 준비해서 이거 입고 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부담 주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자기가 입고 가고 싶은 옷을 입고 갈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조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수능날 고사장, 특히 교실 또는 책상 위치에 따라서 이 개인의 그 환경이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온풍기 바로 밑에 있다면 더운 바람이 자기에게 계속 쏟아져서 더울 수 있고요. 창가에 자리를 잡는다면 시험 보는 내내 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벗었다 입었다 해서 개인의 보온과 본인의 그런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옷차림이 필요한데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더 드리자고 하면요. 실제로 옛날에 그 공부를 업으로 삼았던 선비나 아니면 특별한 공부를 했던 어떤 스님들이 어떤 그 특별한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랬다고 그래요. 여름에는 오히려 의관을 정제해서 옷을 다 갖춰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 스님들도 막 겨울에는 오히려 냉방을 만들어서 난방도 하나도 되지 않은 그런 차가운 바닥에 앉아서 책을 보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유는요. 어떤 공부를 하고 뭔가 집중을 하는 데는 어떤 편안한 것도 좋지만 어떤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어떤 그런 약간은 좀 뭔가 마음이 이렇게 칼날처럼 서는 듯한 그런 상태도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건 모두 다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부모님들 또 어떤 거 궁금해 하셨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과 관련한 질문이 상당히 있었는데, 자, 수능 전 긴장감과 불안감이 심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어떨 때는 문제의 기본적인 개념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 보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건 잠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죠. 주변에서 약을 처방해서 먹어보라고 하는데 약을 처방받으면 나아질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도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수능 취침 시간. 자, 지금 보통은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보통은 최소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자줘야 되니까 8시까지 고사장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하려면 못해도 한 6시부터는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지 충분히 되니까 한 6시간 정도 자려면 최소한 11시에서 12시 전에는 잠을 자야 하는데 수능 전날은 잠이 잘 안 드니까 10시 전에 잠자리 해두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능날 다른 날보다 조금 못 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요. 수능날은 왜 우리 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전날까지 아무 준비돼 있지 않아서 밤새 막 설치고 이렇게 학교에 가도 시험날 되면은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만 오셔가지고 집중해 이거야 하고 답을 알려주는 그분이었는데 시험날도 수능날도 또 그분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른 날보다 훨씬 더 시험을 긴장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잠을 조금 한두 시간 덜 잤다거나 아니면 좀 잠을 설쳤다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일어났다거나 하는 게 수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한 가지 어머님들이 꼭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될 게 있다면 너무 늦게 일어나가지고 고사장에 112나 119를 타고 고사장에 갔다 그러면 이건 컨디션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는 오히려 일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실제로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 고사 중에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떠나요? 그러면 화장실 안 가기 위해서 배도 안 아파야 되고, 소변도 안 마려워야 되고, 이런 얘기 하는데,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소변이 마려운 상태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더니, 실제로는 재밌게도 소변이 이렇게 마려운 상태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퀴즈를 잘 풀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몸이 이 퀴즈만 풀면 오줌 싸게 해줄게 라는 보상을 즉각적으로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약간의 긴장은 오히려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더 높일 수 있다. 자, 이런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 전날 우리 학생들 잠이 잘 안 올 거예요. 근데 옆에서 부모님이 너 큰일 났어. 지금 11시인데 아직도 안 자고 있어. 1시 되는데 아이가 깨어있는데 너 미쳤어? 막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 더 겁먹고 더 부담스러워서 정말로
잠을 좀 잘 못 잔 게 다음날 큰 어려움으로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만 늦지 않게 잘 깨워주시고, 자,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이 그런 것들은 잘 혼자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능 준비 Q&A, 수능 준비 태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사실 초등학생이 아닌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수능 준비 역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험을 보러 가는 준비조차 아이가 하는 것을 믿어주지 못한다면 부모가 시험 결과로 아이를 반드시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가 믿지 못하는 아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지금까지 수험생 학부모들을 위해 수능 준비 Q&A, 수능 준비 태세를 주제로 조언을 드렸습니다. 자, 앞서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수능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신 만큼 커다란 결실 있겠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는 편안하게 공부한 만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자, 학생 여러분들 11월 17일이 드디어 수능 날입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 부디 시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둘, 셋, 트루포케. 안녕하세요, 트루포케입니다. 여러분, 11월 17일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트루포케 화이팅! 대한민국 수험생 화이팅! 화이팅! 나도 수능본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희 베리굿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이 또 고3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보기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같이 화이팅 해볼까요? 네. 같이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저희 달샤벳이 수능 대박 나시라고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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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집 불듯이 술술 풀려라. 기사 봐라. 자, 이제 2부에서는 수능 이후 자녀와의 대화법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모님들 아마 수능을 보러 가는 아이를 볼 때는 정말 저 아이가 오늘 힘들겠구나 하고 짠한 마음이 드실 거고요. 또 이렇게 수능이 막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아이를 보면은 마음이 또 울컥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자, 이 마음이 가채점이 끝나고 나면 또 달라지시겠죠. 자, 이 가채점 후가 되면은 마음이 같이 무거워지십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 대화가 단절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수능 이후 가채점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후에 정시 지원할 때까지 아이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가 조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주변에서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많은 분들이 교사들이 자신의 자녀는 어떻게 키우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교사들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 교육 전문가가 교사잖아요. 그래서 목수가 자신의 집 아주 멋지게 꾸밀 거라고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고 막 어부가 매일 이렇게 생선회, 막 생선구이 막 이런 거 먹고 이러는 것처럼 교사들도 자신의 아이를 정말 아주 대박으로 훌륭하게 키울 거라고 생각해서 아이 어떻게 키우나요? 이런 것들을 교사에게 잘 물어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이 자녀들과의 대화법, 수능 이후 자녀들과의 대화법에 대한 조언을 좀 드리기 위해서 교사들, 제 자신과 그다음에 제 선배, 그리고 제 주변 선생님들의 이 육아와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개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와 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모님들의 마음을 함께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그 아주 친한 어떤 그 선배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그 선배 교사는 그 부부가 다 선생님이십니다. 한 분은 국어 선생님이고 또 한 분도 또 뭐 수학 선생님이시고 이러셔서 학교에서 매우 중요한 교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입니다. 근데 이 부부 교사 선생님에게는 고등학교 1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이 아들이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이 딸이었는데 그러니까 저와 친한 이 선배 교사님이시죠. 선배가 선배라고 할게요. 이 선배가 한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던 어떤 연구회 활동이나 이런 모임에서 잘 보이지 않고 한 1년여 가까이를 보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 끝에 어느 날 만나게 돼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였냐면요. 이 부모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이 부부의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모두 다 그의 두 명이 동시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벌이게 되는데, 먼저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아들은 수능을 얼마 앞두고 얼마 남기지 않고는 부모님에게 저는 실용음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동안 음악에 대한 어떤 뜻도 비치지 않고 그냥 공부할 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구나 정도로 생각했던 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노력을 들여서 공부했던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전 지금부터 음악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고요. 또 비슷한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딸은 정말 학교가 가기 싫어요 라고 해서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상처를 받고 상담도 받으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음악을 하겠다는 아들을 위해서 실용음악에 가서 실용음악 원장님과 이렇게 상담도 하게 되는데,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20년 가까이 내 아이가 저렇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습을 처음 봤어. 나는 그때 우리 아이가 열정이 있다는 것을 또 처음 봤어 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이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가 저에게 해준 조언이 있었는데, 바로 그게 뭐였냐면, 엄마 아빠가 모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우리 부부가 했던 잘못된 육아의 방법은, 아이는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자라는데, 이 부모마저도, 특히 아빠마저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마저도 선생님 노릇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 아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선생님 세상에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데 나마저 선생님 노릇을 하려고 했더라고 라고 하면서 저에게 신혁아, 너는 너의 아이에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돼주렴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이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도 특히 자신의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사실은 아이에게 세상에 엄마 아빠는 단 하나라는 거.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잘못을 꾸짖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뭔가 조언해주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엄마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저희 선배 교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님 딱 보시기에도 결혼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는데, 사실 제 그동안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과정을 돌이켜보면, 사실 결혼은 인생에서 그렇게
큰 이벤트인 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삶의 방식하고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된 거니까요. 사실 그렇더라고요. 저의 결혼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랑은 특별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과 어느 날 연애를 하고 그 사람과 연애를 하던 끝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신랑 입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이 저의 인생을 바꾸는 사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결혼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저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건 결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그동안 제법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어떤 지혜 그리고 삶에 있어서의 가치관, 어떤 관점을 이 아이를 만남으로 인해서 모두 다 바뀌는 아주 크나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맨 처음 선생님을 하면서는요. 처음에 이렇게 학교에 있었을 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이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마치 내 자식과 같다라고 생각하고 대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제 아이를 직접 만나보니까 아이를 낳고 길러보니까 어느 누구도 부모를 대신해서 부모 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날 때 내가 어느 누군가, 어느 부모님의 가장 귀한 자식을 만나고 있구나. 그래서 내 인생에서 이 아이들은 아주 귀한 손님이구나라고 해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자,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부모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딸이 6살입니다. 제가 어차피 오늘 방송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다면 마치 라디오를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 딸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제가 한 가지 기대하고 소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가 태어나서 세상에 처음 하는 말이 아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빠 해봐, 아빠. 내 아빠야, 아빠 해봐. 막 이런 걸 계속 교육을 시켰는데 그래서 저의 소원이 이루어졌는지 딸아이가 실제로 맨 처음 했던 말이 아빠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하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저를 보고는 아빠 하고 말을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부작용은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그 이후로 처음 보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특히 놀랄만한 처음 만난 대상은 무조건 아빠라고 한동안 부르는 특징이 있었는데 한 번은 딸아이를 데리고 맨 처음으로 딸아이가 버스를 보던 날 대형 버스가 막 하고 갱을 메고 달려가니까 딸아이가 큰 소리로 아빠! 아빠!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동물원에 가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물원에서 이렇게 우리에 갇혀있는 돼지를 구경하고 있는데 아주 커다란 돼지를 보고 그 많은 사람들에서 아빠? 라고 해서 또 저를 웃기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이제 딸아이가 6살인데, 딸아이가 제법 많이 컸다고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냐면요. 같이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다가, 그날은 이제 유난히 식탁에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딸아이 유치원 이야기, 친구 이야기, 새로 사귄 남자친구 이야기, 누구랑 결혼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시간이 늦어져서 제가 딸아이한테 누구야?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오늘은 일찍 자는 거야 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우리 딸아이가 싫어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제가 안 돼 라고 했더니 딸아이가 분위기를 금방 눈치채고는 아빠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괜찮아 라고 대답했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에게 그런데 아빠는 왜 나한테 사과 안 해? 나는 미안해 라고 사과했는데 라고 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그래 아빠도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더니 딸아이가 표정을 싹 차갑게 하면서 그런데 아빠는 뭐가 미안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부인하고 연애했던 시절에 부인에게 자주 들었던 도대체 너는 뭐가 미안해?를 딸아이에게 듣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또 친한 선배가 이런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아이랑 한때 이렇게 특히 입시 문제, 특히 진학과 관련된 문제로 아이와 한동안 갈등이 엄청 심했는데 그래서 아이와 막 이렇게 열을 내고 이렇게 막 화가 났던 그 순간에 아이와 그런 순간에 이제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방으로 들어왔다가 문득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 그리고 아이가 어렸을 때 했던 말들 그리고 아이와의 경험을 써놨던 일기 등을 이렇게 꺼내서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화났던 마음을 풀고 아이와 화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교사로서 만나는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정말 작은 책상에 하루 종일 앉아서 하루 종일 다른 곳 가지 못하고 그곳에 시간을 보내야 하고요. 또 정말 다른 나라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정말 기상천외한 재주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작은 책상에서 하루에 3시간에서 한 몇 시간도 잘 수 있는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재주들을 갖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수능 끝나고 만나는 아이와의 대화, 가채점 결과가 아니라 소중한 내 아이로 만나기를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로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녀 갈등이 생기시면요. 먼저 아이의 어린 시절을 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능 이후 가채점 결과가 아니라 소중한 내 아이로 꼭 만나실 수 있기를 조언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시 지원 준비 가이드를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정시가 수능 끝나고 나면 가채점 결과가 이제 가채점을 해보고 나면 가채점 결과가 나오면 이제 여러 입시 업체나 아니면은 여러 교육 정보 사이트,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이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시 지원과 관련된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자, 정시 지원이 이제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졌다고 해서 사실은 아주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시에서 사실은 어떤 대입 전형에서 합격 통보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정시에서 실질적인 경쟁과 지원을 하기 때문인데 더군다나 수시에서 추가 합격만 돼도 정시에서 지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시도 우리 학생들에게 남아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 뽑지 않는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절차를 적용해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정시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절차를 좀 적용하면 좋을까 제가 또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정시 지원 준비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채점이 되고 나서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 이런 준비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영순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자, 자녀 중심 결정권 이해하고 확인하기 하고 첫 번째는 학생 자신의 흥미와 관심 이해하기, 지원 가능, 전공 선택하기, 가채점 지원 기준, 가능 대학 선택하기, 정시 지원 전략 결정 이렇게 제가 일단 화면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정시 지원 준비 제가 영순위라고 해놨는데 그 영순위가 뭐였냐면요. 제가 영순위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순위라고 해놨는데 자, 정시 지원에 있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 정시 지원만큼은 수시에서 실패했으니까 정말 최고의 입시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의사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계획하고는 상관없이 부모님들이 어떤 특정한 수를 정해놓고 이거 해, 이번엔 무조건 이거야. 너 수시 때 네 맘대로 했으니까 이번엔 분명히 내 맘대로 해라고 하는데 분명한 건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또는 그 선택에 복종해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면요. 그 결과는 실패하거나 성공하게 되는데 실패했다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아니니까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망했어. 또는 내가 컨설팅을 잘못 받아서 망했어. 라고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내가 저지른 결과가 아니니까 책임지를 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어떤 부모님이나 아니면 대신에 다른 누군가가 선택한 결과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판단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결정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결정을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그걸 지켜낼 수 없다. 이 점을 생각하셔서 자, 일단은 모든 지원에 있어서의 결정권은 반드시 누구에게 있다? 바로 자녀에게 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라기보다는 첫 번째죠. 자,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학과를 갈지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입니다. 자신의 흥미와 관심. 제가 흥미와 관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대학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치 직업 교육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년 대학들은 취업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청년들 전체, 청년 실업이 계속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이 좋은 대학이고,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몇 년씩 실업자로 보내면 그건 어떤 뭔가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대학 교육은 이제 아주 특별한 누군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익히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양 수준의 교육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학을 통해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부모님들이 성장하시고 대학을 다니셨던 시절에는 부모님들이 배우셨던 이 대학에서의 이 학문이 부모님들이 삶을 살아가고 특히 직업 생활을 하는데 대부분 10년, 20년, 30년까지 유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회의 변화가 너무 빨라서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선택을 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은, 우리 학생들이 보통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 입학하고 나서 빠르면 4년, 5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은 아무리 빨라도 8년에서 1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이 처음에 입학을 하고 정시 지원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전공을 하게 되면 이런 직업을 갖게 될 거고 이러면 내가 유리할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그 직업은 이미 없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요도가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학이 교양 수준의 교육이고 직업은 그 학생이 어떤 전공, 어떤 대학을 다녔는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아이의 그 대학에서의 그동안의 나머지 삶의 연장선이라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다? 우리 학생이 어떤 것에 흥미가 있고 어떤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시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에 앞서서 끊임없이 대화하시고 학생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리고 나면 뭘 하시냐면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 정시 지원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특정 전공 하나를 딱 지명하고 그 전공만 찾아서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학문 간의 경계를 보면요, 비슷한 영역을 다루거나 아니면 서로 관련성이 높은 그런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하나의 학과 딱 단순하게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미와 관심을 바탕으로 자신이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이 전공의 이 군을 폭넓게 이렇게 선택해 놓으신다면,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전공이 아니고요, 하나가 아니고 어떤 그룹이나 뭐 이런 무리 정도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신다면 훨씬 정시 지원을 하실 때, 실제로 성적표가 나오고 나서 지원을 하실 때 훨씬 더 잘 고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채점 기준으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이제 살펴보는 건데, 자, 이거 역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모두 다 자신의 집에서 그리고 아주 편안한 삶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대학을 다녔으면 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위해서 집을 포기하거나 엄마 아빠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누구는 좋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이런 특히 배우고자 하는 학문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땅 파가지고 이렇게 고미술 막 이런 거 찾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고미술 사학이라는 아주 특수한 그런 전공의 학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공을 할 수 있는 대학을 찾다 보니까 경주에 있는 모 대학을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버지가 특히 딸아이의 전공 선택과 관련해서 내가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가겠다라고 해서 집안이 한참 동안 이 문제로 상당히 곤란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렇게 자신 희망이나 아니면 어떤 전공에 따라서 타 지역으로 이렇게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대학을 가게 되는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본인이 다닐 대학은 사실은 그냥 가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님은 너 거기 가서 공부만 해. 이제 너 고등학교 때 충분히 놀았어. 이제 가서 공부만 해서 너 좋은 직장 갖는 거야. 이제부터 네 인생 시작이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실제로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람들과 만나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이 기간 동안에 정시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전에 뭘 해보시는 건 추천을 드리냐면 지원 가능한 대학을 직접 방문해서 그곳에서의 삶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자, 이제 마지막 지원 마지막인데요. 자, 네 번째는 정시 지원 전략. 자, 지원 전략. 오늘 사실 제가 전략이라고 강의 제목을 잡고 상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원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전략이냐면요. 자, 과연 이번 입시에서 우리 학생이 반드시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엄마 아빠 저는 고등학교를 돌아보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런 기준으로 대학을 가고 싶어요. 이런 게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의 지원과 아니면 이번에 반드시 진학을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지원은 다를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학부모들을 위한 성공수능 특별 전략을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살펴봤던 내용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래 보통 강의를 할 때 이렇게 막 달리고 구르면서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일 모레 수능을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처럼 조금 이렇게 기분도, 이렇게 마음도 조금 이렇게 가라앉아서 아마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보시지는 않았더라도요, 이렇게 한두 분 학부모님들이라도 저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시고 같이 하셨으면 뜻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교사를 한 16년째, 그러니까 15년 이상 학교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제가 학교에서 15년 아이들을 대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요. 한 몇 년 전에 이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대부분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요. 선생님들과 만나면 아차하면 멱살이로 잡을 듯한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학생이 학교가 너무 싫었으니까 학교를 잘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안 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왔다가도 뒤에 집에 가고를 반복했습니다. 제가 그 학생과 1년 정도를 담임을 같이 했는데 이상하게 그 학생은 이 학생한테 뭐 화를 내거나 뭐 이런 건 하지 않고 네, 그 학생을 조금 이렇게 기다려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학생을 1년 동안 기다리고 나니까 그 학생이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저를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지금 어엿한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을 제가 지켜보니까요. 모두 제자리에서 누군가 기다려만 줄 수 있다면 훌륭하게 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앞이 좀 막막하고 좀 상처받고 좀 이렇잖아요. 자, 그래도 세상 앞에 자유롭게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윤도현 밴드의 나는 나비라는 곡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수능을 잘 보고 또 잘 마무리하시도록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